이 안에서 누가 있어? 철거를 앞둔 낡은 음악학원. 지하 연습실 벽이 무너져 내리던 순간 작업자 한 명이 먼지 속에서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발견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테이프 안에는 21년 전 사라진 아이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숨이 가쁜 호흡, 떨리는 울음, 피아노 건반 위를 미끄러지는 불협화음, 그리고 누군가 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내뱉은 짧은 한마디. 선생님이 문을 잠갔어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던 7명의 학생.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들이 집단 가출을 했거나 어딘가에서 비극을 맞았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그 녹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에 의해 아주 조용히 지워진 것이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진실은 가장 안전해야 할 연습실 안에 21년 동안 갇혀 있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디인지, 현지 시간은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을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면 조용히 채널을 구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1996년 여름 경기도 외곽의 한 조용한 도시에는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엘리트 양성소라 불리던 음악학원이 있었다. 세림음악학원. 겉보기에는 평범한 3층 건물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매년 수십 명의 학생들이 명문 예고와 음대에 합격하며 이름을 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원장 최성만이 있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냉정했고 연습실 안에서는 누구보다 집요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동시에 두려워했다. 그의 기준을 통과한 학생만이 진짜 음악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해 여름 콩쿠르를 앞두고 특별 진학반에 선발된 학생은 단 7명이었다. 그 중에서도 피아노 전공의 한지우는 가장 주목받는 존재였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타고난 감각과 끈질긴 노력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한 아이였다. 그녀의 연주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힘이 있었다. 그래서일까, 최성만은 다른 학생들보다 유독 지우에게 집착하듯 관심을 보였다. 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완성되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거다.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지우에게는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압박으로 남았다. 같은 반에는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서윤희가 있었다. 항상 밝고 사람들과 잘 어울렸지만 연습이 끝난 뒤 혼자 남아있을 때면 종종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곤 했다. 그녀의 집안은 음악가 집안이었고 부모는 딸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윤희는 그 기대를 웃음으로 견디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점점 짙어지는 피로가 쌓여가고 있었다. 첼로를 전공하는 민태식은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이 거의 없는 아이였지만 연주를 시작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듯했다. 그는 하나하나에 집착했고 조금이라도 틀리면 스스로를 몰아붙였다. 성악지망생 강수진은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누구보다 주변을 예민하게 관찰하는 아이였다. 그녀는 학원 안의 작은 변화들도 놓치지 않았고 종종 다른 학생들에게 조용히 경고를 건네기도 했다. 그리고 그들 주변에는 늘 같은 인물이 있었다. 부원장 박미령. 그녀는 학생들에게 다정했고 때로는 부모보다 더 세심하게 챙겨주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항상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는 듯한 표정을 짓곤 했다. 특히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7월 중순 진학반 학생들에게 특별 합숙 훈련이 공지되었다. 일주일 동안 외부 출입을 최소화하고 하루 14시간 이상의 집중 연습을 진행한다는 내용이었다. 학부모들은 처음엔 걱정했지만 최성만의 이름 앞에서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는 해야 경쟁에서 이깁니다. 그의 말은 설득이 아니라 거의 선언에 가까웠다. 합숙 첫날, 학생들은 각자의 악기와 짐을 들고 학원에 모였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건물 내부 분위기가 묘하게 조용하다는 것이었다. 복도에는 불필요한 물건들이 치워져 있었고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 내려져 있었다. 마치 외부와 단절된 공간처럼 느껴졌다. 지우는 그 낯선 공기에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다. 첫날 연습은 예상보다 훨씬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쉬는 시간은 짧았고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다.
최성만은 학생들의 연주를 멈추게 한 뒤 같은 구간을 수십 번씩 반복하게 했다. 느낌이 아니라 구조다. 감정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다. 학생들은 점점 지쳐갔지만 누구도 쉽게 불만을 드러내지 못했다. 여기서 밀려난다는 것은 곧 미래를 잃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지우는 물을 마시기 위해 복도로 나왔다. 시계는 자정을 넘긴 상태였고 대부분의 불은 꺼져 있었다. 그런데 복도 끝 계단 쪽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피아노 건반을 천천히 눌렀다 떼는 듯한 소리. 이상한 점은 그 시간에는 아무도 연습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계단 아래로 내려갈수록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그리고 그곳에는 평소에는 잠겨있던 철문이 있었다. 지우는 그 문을 본 적이 있었다. 사용 금지라고 적힌 작은 표지판이 붙어 있었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오래전에 폐쇄된 지하 연습실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문은 아주 미세하게 열려 있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분명히 누군가 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연주는 어딘가 이상했다. 음정은 정확했지만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기계 같은 소리. 지우는 숨을 죽인 채 문의 귀를 가까이 댔다. 그 순간 연주가 멈췄다. 그리고 아주 짧은 침묵 뒤에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직 부족해. 지우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 목소리는 분명 최성만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왜 그곳에서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는 듯 뒤로 물러났고 발걸음을 돌렸다. 계단을 올라오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다. 저 아래에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조심스럽게 윤희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다. 윤희는 처음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곧 표정이 굳었다. 나도 어젯밤에 들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때 수진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너희도 들었지? 세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분명히 변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피로나 착각이 아니었다. 이곳 어딘가에 그들이 모르는 또 다른 공간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연습이 끝난 뒤 지우는 혼자 복도를 걷다가 벽에 붙어 있는 오래된 게시판을 발견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한쪽 구석에 낡은 카드 몇 장이 꽂혀 있었다. 호기심에 하나를 꺼내본 순간 그녀는 손을 멈췄다. 카드에는 학생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그중 하나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지우. 7월 23일. 문제는 그 날짜가 아직 이틀이나 남아 있었다는 점이었다. 지우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다. 누군가가 미래의 출석을 미리 기록해 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마치 이미 정해진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그녀는 카드를 다시 제자리에 꽂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멀리서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낮은 음으로 천천히 반복되는 피아노 선율.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합숙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세림음악학원 내부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긴장과 피로라고 생각했던 감정이 점점 설명할 수 없는 불안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학생들은 서로 눈을 마주칠 때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 했고 사소한 소리에도 과하게 예민하게 반응했다. 특히 밤이 되면 건물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숨을 쉬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 감돌았다. 서윤희는 그날 밤 연습이 끝난 뒤에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물을 마시기 위해 복도로 나왔다가 우연히 2층 계단 쪽에서 멈춰섰다. 아래층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심스럽게 내려다본 순간 그녀는 숨을 삼켰다. 박미령이 누군가를 데리고 지하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 대상은 분명 학생이었다. 그러나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그 학생은 거의 끌려가듯 따라가고 있었다. 윤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다. 왜? 저 시간에 왜 하필 지하로? 그리고 왜 몰래 다음날 윤희는 이 사실을 지우와 수진에게 털어놓았다.
수진의 표정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나도 봤어. 어제 말고도 몇 번 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특정 애들만 데려가. 그리고 돌아오는 건 항상 같은 애들이 아니야. 그 말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이미 확신에 가까운 것이었다. 민태식 역시 그 무렵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는 첼로를 보관하던 악기실 바닥에 길게 이어진 긁힌 자국을 보았다. 마치 무거운 물건이 반복해서 끌려간 흔적이었다. 그 자국은 복도를 지나 계단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태식은 그 흔적을 따라 내려가다 지하로 이어지는 문 앞에서 멈춰섰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그 아래 틈으로 차가운 공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희미하게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저녁 강수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상담실에 몰래 들어갔다. 그녀는 평소부터 박미령이 서랍을 자주 잠그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열쇠를 어렵게 찾아낸 뒤 서랍을 열었을 때 그녀가 본 것은 단순한 학생 기록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찢어진 의료 기록지 일부와 이해하기 어려운 메모들이 들어 있었다. 청각 자극, 반복, 감정 제거, 훈련, 완벽한 공명 상태, 유도. 그것은 음악 교육과는 전혀 다른 영역의 기록처럼 보였다. 수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최성만과 그 옆에 서 있는 몇 명의 학생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학생들 중 2명은 수진이 이전에 들었던 사라진 학생과 이름이 일치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는 단순히 학원을 그만둔 것으로 처리된 인물들이었다. 그날 밤 4명의 학생 지우, 윤희, 태식, 수진은 조용히 한 방에 모였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서로가 같은 것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상해. 이건 그냥 연습이 아니야.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 어제 보내. 오늘 안 보여. 태식은 짧게 덧붙였다. 밑에서 소리나. 그리고 수지는 마지막으로 낮게 말했다. 여기 뭔가 숨기고 있어. 그들의 말은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지하가 있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결국 결정을 내렸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자정이 가까워진 시간, 학원은 거의 잠든 상태였다.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묘한 긴장이 깔려 있었다. 네 사람은 숨을 죽인 채 계단을 내려갔다. 발소리를 최대한 줄이며 서로의 숨소리까지 신경 쓰며 지하로 내려가는 철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동시에 멈춰섰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살려 줘. 그것은 아주 작고 끊어질 듯한 목소리였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았다. 잠겨 있어야 할 문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안쪽의 어둠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안은 예상보다 훨씬 좁고 낮았다. 벽은 두꺼운 방음제로 덮여 있었고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답답했다. 그리고 바닥에는 누군가 앉아 있었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악보가 흩어져 있었고 물병과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 순간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네 사람은 동시에 몸을 굳혔다.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차가운 목소리였다. 천천히 돌아본 순간 그들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최성만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마치 이 상황이 전혀 놀랍지 않다는 듯이 지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입을 열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최성만이 한 발짝 다가왔다. 여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다.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린 아이들에게 내려진 선고처럼 들렸다. 그날 이후 학원 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 긴장감은 곧 폭발하게 된다. 합숙 5일째 세림음악학원은 더 이상 단순한 교육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전히 폐쇄된 세계처럼 변해 있었다. 창문은 여전히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외부와의 연락은 최소화되었다. 부모들은 전화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불편해했지만 학원 측은 집중 훈련 중이라 그렇다는 말로 모든 것을 덮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누구도 끝까지 따지지 않았다. 그날 아침 최성만은 모든 진학반 학생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 차갑고 더 날카로웠다. 오늘 밤이 지나면 너희 중 누군가는 무대에 선다. 그리고 누군가는 영영 기회를 잃는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압박이 담겨 있었다. 학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물러설 곳은 없었다. 한지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젯밤의 장면이 떠올랐다. 지하 연습실, 그 안의 흔적들, 그리고 최성만의 차가운 시선. 그녀는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곳에서의 경쟁은 단순히 실력을 겨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박미령은 그날 유독 지우를 따로 불렀다. 그녀는 문을 닫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야, 여기서 나가는 게 좋을지도 몰라. 지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왜요?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박미령은 끝내 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거의 부탁처럼 들렸다. 하지만 지우는 쉽게 물러설 수 없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포기한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녀는 결국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방을 나섰다. 그리고 그 순간 박미령의 얼굴에 스치는 복잡한 감정은 지우의 기억에 깊게 남았다. 그것은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죄책감이었다. 오후가 되자 강수진은 지우를 따로 불러냈다. 그녀는 상담실에서 가져온 장부 일부를 보여주었다. 이거 봐. 지우는 페이지를 넘기며 눈을 찌푸렸다. 장부에는 장학금이라는 항목으로 들어온 돈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출금 내역은 대부분 현금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금액은 결코 적지 않았다. 이상하지 않아, 수진이 말했다. 장학금이면 학생들한테 나가야 하는데 어디로 간 건지 아무 기록이 없어.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숫자들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때 수진이 조용히 덧붙였다. 2년 전에 여기서 한 명 사라졌대.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사라졌다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학원을 그만뒀다고만 했는데 학교에도 안 나오고 이사도 안 갔다고 들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근데 신고도 안 됐대. 그 말은 공기를 무겁게 가라앉혔다. 누군가 사라졌는데 아무도 찾지 않았다. 아니, 찾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찾지 않기로 한 것일지도 몰랐다. 그날 저녁 서윤희는 부모와 전화로 크게 다뉜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윤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나도 사람이라고요. 그녀는 결국 그렇게 외친 뒤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번만 끝나면 다 말할 거야.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날 밤의 공기 속에 묘하게 남아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학원 안의 긴장감은 점점 극에 달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시간이 왔다. 최성만은 진학반 7명을 모두 지하로 불렀다. 오늘은 특별 연습이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학생들은 하나둘씩 계단을 내려갔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1층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외부와의 연결을 끊어버린 것처럼. 지하 연습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날 밤 가장 선명하게 남았다. 그 이후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학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그러나 진학반 학생 7명은 어디에도 없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다. 복도 한쪽에서 발견된 것은 윤희의 바이올린 케이스였다. 열려 있었고 안에는 악기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다른 곳에서는 지우의 가방이 발견되었다. 지퍼는 열려 있었고 안에는 연습 노트와 펜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 태식의 첼로는 연습실 한가운데 세워져 있었고 활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사람은 없었다. 학원 측은 곧바로 집단 가출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성만은 경찰 앞에서 침착하게 진술했다.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새벽에 몰래 나간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나 몇 가지는 설명되지 않았다.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외부로 나간 흔적은 없었다. CCTV는 일부 구간이 녹화되지 않았고 남아있는 영상에도 학생들이 나가는 장면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점점 아이들의 선택으로 정리되어 갔다. 며칠 뒤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실종된 학생들의 얼굴이 뉴스에 나오고 부모들은 눈물로 호소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단서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끝내듯 최성만이 죽은 채 발견되었다. 그는 학원 옥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였다. 유서는 없었다. 경찰은 빠르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 순간 사건은 갑자기 방향을 잃었다. 아이들을 가둔 사람은 죽었고 진실은 함께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날 밤 지하 연습실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비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2017년 겨울 세림음악학원이 있던 건물은 철거를 앞두고 있었다. 2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곳은 이미 사람들의 기억에서 거의 사라진 장소가 되어 있었다. 간판은 빛이 바랬고 창문은 먼지로 뒤덮였으며 내부는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다. 그러나 그곳의 지하에서 발견된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잊혀진 사건을 다시 세상 위로 끌어올렸다. 김하리는 그 테이프를 처음 들었을 때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탐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PD였고 수많은 사건과 인터뷰를 다뤄왔지만 그날 녹음 속에 담긴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생생했다. 숨이 가쁜 아이의 호흡, 서로를 부르는 떨리는 음성, 그리고 무엇보다 문을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마치 그날의 공기가 그대로 봉인되어 있다가 이제야 새어나온 것처럼 느껴졌다. 하리는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다. 1996년 음악학원 학생 7명 집단 실종. 어린 시절 뉴스에서 본 장면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울고 있는 부모들, 반복되는 수색, 그리고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진 보도들. 그 사건은 끝까지 풀리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잊혀졌다. 그리고 지금 그 조용한 망각을 깨는 증거가 눈앞에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오래된 신문기사, 경찰 기록 방송, 아카이브. 대부분의 정보는 단편적이었고 서로 연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사건은 가출로 정리되기에는 너무 많은 빈틈이 있었다. 하리는 가장 먼저 당시 학원 근처에서 살았던 인물들을 찾아 나섰다. 몇몇은 인터뷰를 거부했고 어떤 이들은 이제 와서 뭘 하겠냐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끈질긴 설득 끝에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이도현. 그는 당시 세림음악학원에 다녔지만 진학반은 아니었다. 드럼을 배우던 학생으로 사건 당일에도 학원에 있었지만 합숙 대상이 아니어서 일찍 집에 돌아갔다. 그는 2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날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할인이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을 때 도현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손을 떨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이상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고 사람들 표정도 이상했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다. 저 그날 밤에 뒤쪽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하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무슨 걸요? 도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쓰레기장 근처였어요. 큰 판 같은 게 있었는데 방음제 같은 거요. 그리고 천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피가 묻어 있었어요.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때는 그냥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아무한테도 말 못했고 그의 말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21년 동안 눌러왔던 죄책감의 일부였다. 하리는 그날 밤 도현이 본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사건의 중요한 퍼즐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이어서 당시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 초동 수사는 분명 진행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었다. 특히 지하 공간에 대한 조사 기록이 거의 없었다. 도면상으로는 이미 폐쇄된 공간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철거 작업자들의 증언은 달랐다.
벽이 이상하게 두꺼웠어요. 그들은 입을 모아 그렇게 말했다. 도면이랑 안 맞는 부분이 있었고 안쪽이 비어있는 느낌이었어요. 하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다. 도면과 다른 구조, 지하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들린 목소리들. 그녀는 곧바로 철거 현장을 다시 찾았다. 먼지가 가득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안쪽은 어둡고 축축했다. 벽 일부는 이미 철거된 상태였고 내부 구조가 드러나 있었다. 그녀는 손전등을 들고 천천히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것을 발견했다. 벽 한쪽 무너진 콘크리트 틈 사이에 작은 금속판이 끼어 있었다. 하리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다. 그것은 오래된 메트로놈 받침판처럼 보였다. 먼지를 털어내자 그 위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가 드러났다. 알파벳 이니셜, 7개의 글자, H, J, W, S, Y, H, M, T, S, K, S, J, 그리고 나머지 이름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곳에 분명히 그들이 있었다는 증거였다. 하리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그 아이들은 밖으로 나간 적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것은 실종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숨긴 사건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아직도 이 건물 안 어딘가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하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21년 동안 묻혀있던 무언가가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김하리는 그날 이후 사건을 단순한 과거의 미스터리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였다. 단지 너무 오랫동안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방향을 바꿨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그 사건을 견디며 살아온 사람들의 기억이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한지우의 집이었다. 2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집은 여러 번 수리되고 구조도 바뀌었지만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날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문을 열어준 지우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인터뷰를 거부했다. 그러나 할인이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그녀의 표정이 무너졌다. 이 목소리, 지우예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소문과 추측을 들어왔지만 딸의 목소리를 이렇게 선명하게 다시 듣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멈춘 상태로 남아 있었다. 하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 씨가 사라지기 전에 특별한 말을 남긴 적 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지우의 어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서 작은 종이 하나를 꺼냈다.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해 있었다. 이건 그 애가 합숙하기 전날 밤에 남긴 거예요. 하리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다.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선생님은 우리를 무대에 세우려는 게 아니야. 그 문장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는 신호였다. 하리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나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다음으로 그녀는 서윤희의 가족을 찾아갔다. 윤희의 아버지는 인터뷰 내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처음에는 짧게 답하고 인터뷰를 끝내려 했지만 할인이 조심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자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 당시 학원 측에서 어떤 제안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 질문에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떨군 채 입을 열었다.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사건이 터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학원 쪽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애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대신 이걸 받아달라고. 그는 말을 멈추고 손을 꽉 쥐었다. 돈이었어요. 꽤 큰 돈이었습니다. 하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받으셨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못 받았습니다. 그걸 받으면 우리 애를 포기하는 것 같아서. 그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근데 다른 집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사건의 또 다른 층을 드러내기에 충분했다. 누군가는 진실을 덮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돈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었다. 하리는 이어서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형사를 찾아갔다. 은퇴한 지 오래된 그는 처음에는 기억이 희미하다고 말했지만 몇 가지 단서를 꺼내자 점점 말이 많아졌다. 이상한 사건이었지. 솔직히 말하면 위에서 빨리 정리하라는 압박이 있었어. 위에서요. 괜히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가출로 정리하라는 식이었어. 원장도 죽었고 더 파봐야 얻을 게 없다는 분위기였지. 하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퍼즐이 하나 더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다.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축소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성만의 과거에 대한 정보에 도달했다. 그는 한때 유망한 작곡가였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의 이름은 음악계에서 사라졌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몇몇 자료에서는 그의 작품이 이해할 수 없는 구조와 비정상적인 집착 때문에 외면받았다는 평가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미완성 작품이 있었다. 검은 합주. 그 작품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었지만 몇몇 메모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었다. 완벽한 공명은 감정이 제거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하리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감정이 제거된 상태. 그것은 단순한 음악적 표현이 아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하 연습실 반복되는 연습, 그리고 아이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겹쳐졌다. 최성만은 단순히 음악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실험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하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당시 학원 근처를 지나던 택시기사의 진술 녹취였다. 오래된 파일이었지만 음성은 비교적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새벽이었는데 학원 앞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긴 상자 같은 걸 몇 개 실었는데 악기 케이스 같기도 하고 아무튼 길고 무거워 보였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사람은 안 보였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이 진술은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않았던 부분이었다. 하지만 할인에게는 달랐다. 긴 상자, 그 안에 무엇이 있었던 걸까? 그 순간 하나의 가능성이 떠올랐다. 혹시 아이들이 그 안에 실려 나간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사건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어긋나는 느낌도 있었다. 왜냐하면 지하에서 발견된 흔적들은 누군가가 그 안에 오래 머물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 사건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했다. 그리고 아직 가장 중요한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김하리는 더 이상 우회하지 않기로 했다. 사건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인물, 그리고 21년 동안 침묵을 유지해온 사람, 박미령을 직접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현재 수도권 외곽의 작은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름을 바꾸지도 과거를 숨기지도 않았지만 누구도 그녀를 찾지 않았을 뿐이었다. 병원의 복도는 조용했고 창밖에는 겨울 햇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하리는 몇 번이나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노크를 했다. 안쪽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약하고 지쳐 있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박미령은 창가 쪽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으로 깊이 패여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비어 있는 듯 했다. 그러나 할인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녹음기를 올려놓는 순간 그녀의 시선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1996년 세림음악학원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박미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손끝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다. 하리는 천천히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선생님이 문을 잠갔어요. 그 한 문장이 흘러나오는 순간 박미령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갑자기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만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하지만 하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지하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긴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결국 박미령이 입을 열었다. 이미 늦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이걸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리는 조용히 답했다.
그 아이들한테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건드렸다. 박미령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21년 동안 닫혀있던 입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날 사고가 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다. 최 원장님은 그 애들을 극한까지 몰아붙이고 있었어요. 쉬지 않고 같은 구간을 반복하게 했어요. 틀리면 다시 또 다시.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애들 이미 한계였어요. 그날 밤 지하 연습실 안에서는 최성만의 집착이 극에 달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미완성 작품 검은 합주를 완벽하게 재현하려 했다. 그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감정을 제거하고 완벽한 공명만을 남기려는 거의 집착에 가까운 시도였다. 감정은 방해가 된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아이들에게 반복을 강요했다.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 처음으로 한 아이가 쓰러졌다. 박미령은 그 순간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당황했고 연주는 멈췄다. 누군가는 울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문을 두드렸다. 그 공간은 이미 공기가 부족했고 방음 구조 때문에 외부로 소리가 거의 새어나가지 않았다. 문 열어주세요. 제발. 아이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그러나 최성만은 움직이지 않았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지금이야말로 완성에 가까워진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박미령은 그를 붙잡았다. 그만하세요. 애들 상태가 이상해요. 하지만 그는 그녀를 밀어냈다. 지금 멈추면 다 무너진다. 그 말은 음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착을 위한 것이었다. 결국 그는 문을 잠갔다. 아이들이 안에서 문을 두드리며 외쳤지만 그는 돌아서지 않았다. 그때 제가 경찰에 전화했어야 했어요. 박미령의 목소리가 무너졌다. 근데 못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무서웠어요. 이게 밖으로 알려지면 다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학원도 제 인생도 그 짧은 망설임, 그 몇 분의 침묵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다. 시간이 지나고 다시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리는 숨을 고르고 물었다. 그 안에서 아이들은 모두 박미령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 한마디는 지금까지의 모든 전제를 무너뜨렸다. 모두 죽은 게 아니었어요. 하린의 눈이 흔들렸다. 그게 무슨 뜻이죠? 박미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몇 명은 아직 숨이 있었어요. 그 순간 사건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 이후에 무언가가 더 있었다. 그때 누군가를 불렀어요. 박미령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다. 제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누구에게요? 하린의 질문에 박미령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정구 이사장님. 그 이름이 나오자 방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무거워졌다. 그분이 오셨을 때 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아이들을 병원으로 옮길 거라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근데 아니었어요. 그날 밤 오정구는 상황을 확인한 뒤 단 한마디를 남겼다. 이건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의 판단은 빠르고 냉정했다. 그는 사고를 해결하려 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없애려 했다. 살아있는 애들도 있었는데 그는 박미령의 목소리가 끊겼다. 문을 다시 막으라고 했어요. 하리는 말을 잃었다.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었다. 의도였다. 저는 그걸 막지 못했어요. 그녀는 얼굴을 가렸다. 그때 저는 이미 공범이었어요. 방 안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다. 하리는 천천히 녹음기를 껐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고 있었다. 그날 밤 문을 잠근 사람은 최성만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을 진짜로 지워버린 사람은 누구였는가?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박미령의 고백 이후 김아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사건은 단순한 재조사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묻어버린 진실을 다시 끌어내는 과정이 되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분명 아직 끝까지 드러나지 않았다. 하리는 다시 철거 현장으로 향했다. 이미 일부 구조는 무너져 있었지만
그녀는 이번에는 훨씬 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숨겨진 공간을 찾는 것, 도면과 실제 구조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벽 두께가 비정상적으로 두껍다는 작업자들의 증언. 그것은 단순한 공사 오류로 보기에는 너무 명확했다. 지하로 내려간 하리는 손전등을 켠 채 천천히 벽면을 살폈다. 콘크리트가 드러난 부분, 새로 덧붙인 흔적, 그리고 다른 곳보다 미묘하게 색이 다른 구간들, 그리고 마침내 한쪽 벽에서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다. 벽면 일부가 다른 곳보다 훨씬 단단하게 막혀 있었고 그 앞에는 철거 작업이 일부러 중단된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여기 뭔가 있어요. 작업자 한 명이 다가왔다. 이 부분 우리가 건드리려다가 중단됐어요. 안쪽이 비어있는 느낌이었는데 위에서 더 건드리지 말라고 해서. 위에서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담당자 쪽에서. 이유는 모르겠어요. 할인의 눈빛이 굳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지금 열 수 있나요? 작업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망치 소리가 지하에 울려 퍼졌다. 한 번, 두 번, 세 번. 콘크리트가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벽이 무너지는 순간 그 안쪽의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곳은 예상보다 훨씬 좁고 낮은 공간이었다. 사람이 겨우 몸을 웅크리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틈.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하리는 숨을 멈춘 채 안으로 들어갔다. 손전등 빛이 공간을 비추자 바닥 위에 흩어져 있는 것들이 하나둘 드러났다. 작은 단추, 부서진 바이올린 활, 금이 간 플라스틱 물병, 그리고 뼈. 할인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이곳에서 누군가 죽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21년 동안 벽 속에 갇혀 있었다. 며칠 뒤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발견된 유해는 최소 3명 이상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뉴스는 다시 그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1996년 음악학원 집단 실종 사건, 새로운 증거 발견, 지하 공간에서 유해 일부 확인, 사건 재수사 착수. 21년 만에 세상은 다시 그 이름들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하리는 이제 확신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광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녀는 새로운 이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오정구, 당시 세림음악학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 그는 공식적으로는 학원 재단의 이사장이었지만 실제로는 자금 흐름과 외부 연결을 모두 쥐고 있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는 사건 당시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경찰과 접촉한 기록이 있었다. 하리는 오래된 문서를 뒤지다가 당시 형사와 오정구가 통화한 기록 일부를 발견했다. 내용은 짧았지만 의미심장했다. 이 일,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 한 문장은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 충분했다. 하리는 이어서 택시기사의 진술을 다시 분석했다. 긴 상자, 무거운 물건. 그녀는 처음에는 그것이 아이들을 옮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하에서 발견된 흔적은 그 가설을 부정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상자는 무엇이었을까? 하리는 철거 현장의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서 멈춰섰다. 그날 밤 학원 뒤편에 쌓여 있던 것은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방음 패널이었다. 두껍고 무겁고 내부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택시가 실어 나른 것은 아이들이 아니라 그들을 가두기 위한 재료였다. 할인의 숨이 멎었다. 그날 밤 누군가는 이미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이 사건을 끝내기로. 그녀는 다시 박미령의 말을 떠올렸다. 그분이 오셨을 때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날 밤 이후 누군가는 지하 공간을 다시 봉인했고 그 안에 남아있던 모든 흔적을 그리고 살아 있었을지도 모르는 아이들까지 함께 묻어버렸다. 하리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것은 더 이상 사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내린 사람은 아직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살아 있었을지도 모른다. 지하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그 안에서 21년 동안 닫혀있던 진실이 이제 완전히 드러나고 있었다. 김아리는 이제 마지막 조각만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미 충분한 단서와 증거는 모여 있었다. 지하 공간 유해, 방음 패널, 그리고 박미령의 증언.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해줄 결정적인 목소리가 필요했다. 그날 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부정할 수 없는 기록, 그리고 그 열쇠는 21년 동안 아무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원본 테이프에 있었다. 하리는 보건 전문가와 함께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이미 손상되어 있었지만 몇 개는 비교적 온전한 상태였다. 노이즈를 제거하고 겹쳐진 소리를 분리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며칠 밤낮을 이어진 끝에 마침내 하나의 파일이 완성되었다. 그 파일을 처음 재생했을 때 방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질 만큼 조용해졌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연주 소리가 들렸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서로 맞지 않는 듯하면서도 억지로 맞춰진 불안정한 선율. 그리고 점점 거칠어지는 호흡. 누군가는 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울음을 참으려 했다. 조금만 더 하면 돼. 그 목소리는 최성만이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목소리가 섞였다. 지금 멈춰야 합니다. 낮고 단호한 남성의 목소리. 하리는 숨을 멈췄다. 그 목소리는 분명 박미령이 말했던 그 사람 오정구였다. 녹음 속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다. 이 상태로 계속하면 애들 다 죽습니다. 박미령의 절박한 외침이 이어졌다. 그러나 오정구의 대답은 짧고 냉정했다. 이미 늦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은 이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드러내는 한 문장이었다. 살아있는 애들이 있으면 더 큰일 납니다. 그 순간 할인의 손이 떨렸다. 그것은 단순한 방관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확한 선택이었다. 아이들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사건을 덮을 것인가. 그리고 그는 후자를 선택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아이들의 울음, 문 열어주세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리고 그 위에 덮이는 무거운 소리, 무언가를 밀어붙이는 소리, 콘크리트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그것은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니라 공간이 봉인되는 소리였다. 하리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녹음기를 껐다. 하지만 이미 충분했다. 이 사건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날 밤 아이들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버려졌다. 그리고 지워졌다. 며칠 뒤 하리는 다시 한번 지하에서 발견된 물건들을 확인했다. 그중 하나는 낡은 악보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연습용 악보처럼 보였지만 뒷면에 무언가가 적혀 있었다. 연필로 힘없이. 그러나 분명히 누군가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하리는 손전등을 가까이 비추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우리가 사라진 게 아니라 잠시 멈칫한 흔적. 그리고 이어진 문장. 어른들이 우리를 지웠다. 그 글씨는 불안정했고 중간중간 끊겨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증언이었다. 마지막까지 살아있었던 누군가가 남겨진 세상에 보내는 가장 절박한 메시지.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끝내야 합니다. 하지만 사건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오정구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는 현재 고령으로 요양 중이었고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피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리는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날 밤 누군가는 침묵했고 누군가는 외면했고 누군가는 도왔다. 그녀는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형사 건물 관리인 그리고 학원 관계자들의 연결고리를 하나씩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사실이 드러났다. 그날 밤 지하에서 마지막까지 들렸던 음악은 최성만의 검은 합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들이 서로를 진정시키기 위해 즉흥적으로 맞춘 아주 단순한 선율이었다. 서로의 숨을 맞추고 서로를 붙잡기 위해 만든 마지막 음악. 도현은 그 선율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잠깐 들렸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섭지 않게 하려고
같이 맞춘 것 같았어요. 그 멜로디는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어떤 음악보다 인간적이었다. 그것은 끝까지 서로를 놓지 않으려 했던 아이들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 사건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잔인한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김하린의 다큐멘터리는 방송 직후 예상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켰다. 21년 동안 묻혀있던 이름들이 다시 불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처음으로 그 사건을 가출이 아닌 은폐된 비극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방송 화면 속 지하 공간 벽 안에서 발견된 흔적들, 그리고 복원된 녹음 속 아이들의 목소리는 보는 이들의 숨을 막히게 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너무 늦은 시간에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었다. 재수사가 시작되었다. 경찰은 곧바로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오정구와 연결된 인물들의 통화 기록과 금융 내역이 다시 검토되었다. 그 과정에서 사건 직후 학원 측과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 오간 자금 흐름이 드러났다. 공식적으로는 장학금이나 운영비로 처리된 금액들이었지만 실제로는 사건을 덮기 위한 침묵의 대가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오정구는 이미 병상에 누워 있었다. 그는 치매 진단을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과거의 녹취와 자료들은 그를 향하고 있었다.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지도 몰랐지만 최소한 진실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다.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전직 형사와 건물 관리인은 결국 체포되었다. 그들은 지하 공간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수색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의 진술은 사건의 마지막 조각을 채워 넣었다. 그날 위에서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위가 누구였는지는 이제 명확했다. 박미령은 결국 법정에 서지 못했다. 방송 이후 그녀는 병원에서 쓰러졌고 의식이 불안정한 상태로 회복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리는 그녀가 남긴 영상 증언을 확보해 두었다. 그 영상 속에서 박미령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저는 그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게 제일 큰 죄입니다. 그녀의 고백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21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그 사이 유해 신원 확인 작업도 진행되었다. 일부는 DNA 대조를 통해 신원이 확인되었고 가족들은 21년 만에 아이들을 다시 마주할 수 있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늦은 귀환이었다. 한지우의 어머니는 작은 상자를 두 손으로 꼭 붙잡고 있었다. 그 안에는 딸의 일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를 겨우 품에 안은 사람처럼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집에 가자.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너무 늦게 도착한 인사였다. 시간이 지나 세림음악학원이 있던 자리에는 작은 공원이 조성되었다. 사람들은 그곳이 과거 어떤 장소였는지 점점 잊어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쪽에는 작은 조형물이 세워졌다. 이름 없는 음표들이 겹쳐진 형태의 조각,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외면했던 것이다. 개장 첫날 조용한 추모 연주회가 열렸다. 이도현은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드럼스틱을 쥐고 천천히 리듬을 맞췄다. 그리고 그 위에 몇 명의 연주자가 조심스럽게 선율을 얹었다. 그 음악은 화려하지 않았다. 완벽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지하에서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그 멜로디였다. 서로를 붙잡기 위해, 서로의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 함께 만들어낸 마지막 음악. 연주가 끝났을 때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대신 조용한 침묵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 침묵은 단순한 애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 늦게 도착한 이해였고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 온 진실에 대한 늦은 응답이었다. 김아리는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무거운 감정이 남아 있었다. 진실을 밝혀냈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 어떤 이야기들은 끝을 알아도 결코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것.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들렸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그 아이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결국 다시 발견되었다. 그날 이후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과거의 비극으로 넘기지 않게 되었다. 우리가 외면했던 작은 신호들, 무심코 지나쳤던 불안한 목소리들, 그리고 설마라는 생각으로 덮어버린 순간들이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진실은 언제나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었는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